지금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을 하면서 사는 시기를 보내고 있죠.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다니는 피곤한 일상만 보자면 인생이 너무 길게만 느껴지는데 어느새 제가 벌써 수명의 반을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면 인생이 더덥도록 짧게만 느껴집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쏜살같이 가는 법이라고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건지 비로소 이해가 되는 나이에 제가 이르렀다는 것이 또 이렇게 느껴지네요. 제 친정 엄마도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1년, 2년 전의 일은 오히려 헷갈린다고 그러세요. 그게 3년 전의 일이었는지 아니면 2년 전의 일이었는지 애매해서 얼른 답이 안 나오는데 30년 전이나 20년 전의 일은 떠올릴 때면 제법 선명하게 장면들이 많아서 놀랍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래된 유년 시절의 기억들에 담긴 추억들은 빛을 발하지도 않고 간직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걸 보면 인간의 뇌는 정말 특이한 구조를 지닌 것 같지 않나요? 왜 그렇게나 오래된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어제의 내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마냥 행복하게 뛰어놀았던 어린아이였던 것처럼 왜 느껴지고는 하는 걸까요? 그 경험들에 담긴 기분, 함께 딸려오는 소중했던 감정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기억의 기능 또한 좌지우지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친정 엄마가 유년 시절을 보내셨던 그 시대는 제가 어렸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죠. 둘 다 똑같이 컴퓨터 전자시대가 도래하기 전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의 사는 모습, 그 수준 차이가 극명했으니까요. 엄마의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다 같이 못 살았던 때였어요. 그리고 외가 집안은 특별히 더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5남매 중에서 둘째이세요. 첫째가 큰 외삼촌, 셋째가 작은 외삼촌, 넷째와 다섯째 막내가 이모들이었고요. 자식들이 5 정도가 되어서 많은데 마지가 그런 와중에 아들이면 어떻겠어요. 서열이 완전하게 견고히 굳어지는 것일 테지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모두 당연하다는 듯이 큰 외삼촌을 밀어주고 위해주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장남 대우를 해주셨던 것이죠. 없는 형편이지만 장남에게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려고 하셨고요. 그러나 큰 외삼촌은 쉽게 말해서 망나니 같은 분이었어요. 가족들의 기대를 아주 많이 배반하셨죠. 기껏 중학교에 보내놓았더니 그때부터 불량한 행실을 보이며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선사하셨던 분이 바로 큰 외삼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만 해주시면 나는 오빠보다 더 잘할 자신이 있는데 오빠는 되지만 왜 나는 안 된다는 걸까? 나도 딸이 아니라 아들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큰 외삼촌이 뻔뻔한 모양새로 가족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릴 때마다 엄마는 속으로 많이 씁쓸하였다고 해요. 엄마는 어려서부터 온갖 집안일이든 농사일이든 다 솔선수범을 해야만 하는 자식으로 키워진 바였거든요. 엄마 나이 고작 6살. 그때부터 작디 작은 고사리 손으로 각종 잡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온갖 심부름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사셨으나 그렇게 사셨던 일들이 전부 나중이 되어서 되짚어보면 전부 다 서러움에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들로 남게 되었죠. 엄마는 두고두고 서러워하실 만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뭘 한다고 대체 무슨 힘이 있다고 온갖 시키는 일은 다 해야만 했다는 걸까요? 게다가 동생들 돌봐야 했습니다. 밑으로 동생만 셋, 게다가 전부 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셋째인 작은 외삼촌은 간지를 안고 계셨거든요. 의학이 발달하고 정보가 넘치는 요즘 시대라야 간질이라는 이름이 덜 무거운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쉬쉬하고 숨기고 걱정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하필이면 작은 외삼촌이 간지를 앓고 계셨어요. 아주 어렸을 적에는 안 그러셨는데 9살 무렵 때였다고 하던가. 그때부터 간질 증세가 처음 나타나더니 그게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청척병력이었죠. 잘 사는 부잣집에 간질 환자가 발생해도 골치 아픈 판국에 식구들 많고 가난하고 집은 좁아터진 그런 가정 안에서 환자가 나타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다가 외할머니께서는 애를 건강하지 못하게 낳아서 그렇다는 어른들의 수군거림과 비난도 지적을 듣게 되셔서 무척 힘드셨다고 합니다. 자식이 그렇게 된 것만으로도 속상한 와중에 온갖 비난까지 듣게 되셨으니 그 속이 오죽했을까요? 그러니 책임감 강하고 뭐든 척척 알아서 잘해내는 장녀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진 것이었죠. 내가 정신 바짝 안 차리면 까딱 내 동생들은 굶어 죽을지도 몰라.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은데
일 다니면서 돈이나 번다고 슬퍼하면서 우는 소리도 하는 것도 그만하자. 내가 돈을 안 벌면 누가 벌 거야? 내 동생들이라도 내가 못 누린 것들을 누리게 해줘야지. 어느 날 작은 외삼촌이 길에서 발작을 일으키셨고 그날 공교롭게도 막내 이모가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못 차리고 끙끙 앓아 누우셨다고 합니다. 막내 이모는 몸이 약한 분이셨거든요. 선천적으로 그러셨다고 하고요. 왜 당신만 이렇게 힘들게 고생을 해야 하는 건가? 사춘기 나이에 접어들어서 그걸 고뇌하며 서러워하고 계셨던 엄마는 두 동생들에게 한꺼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자 그날 문득 정신을 확 차리셨다고 합니다. 앞으로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돌짓만 하기로 정하신 것이었죠. 그 바탕에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두 분이 엄마를 향해 네가 잘해줘야 한다고 끊임없이 옛날부터 세뇌하듯 말씀을 해오신 게 있었고요. 엄마에게 심어진 책임감인지 사명인지 모를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그런 의무를 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능력이든 성격이든 뭐 하나 잘난 것도 없고 괜찮은 구석도 없는 큰 외삼촌을 대신해서 모든 걸 해내야 하는 자식이었죠. 큰 외삼촌은 군대에서 다사다난한 일을 겪으셨고 그 결과 한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게 되셨습니다. 군대에서 잘못 맞은 것에 후유증이었죠. 가뜩이나 성격이 좋지 못했고 세상 비관이나 남 탓을 하는 것에 도가 트셨던 분이 큰 외삼촌이셨는데 그런 일까지 겪으셨으니 비극이 도래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후 큰 외삼촌은 술을 그렇게나 찾기 시작하셨고요. 외할아버지와 크게 마찰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대체 언제나 돼야 정신을 차릴래? 도대체 언제쯤 제대로 사람 구실을 할 거야? 간섭 마시고 아버지나 잘하세요. 본인 인생이나 잘 챙기시라고요. 뭐라고? 이놈아,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본인 인생이나 잘 챙기라고? 내가 그러고 싶어도 네놈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자기 손으로 돈 한 푼도 똑바로 못 벌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것조차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쓸모없게 숨만 쉬고 술이나 범하시면 그만인 그런 네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나 잘 좀 챙겨보고 싶어도 도통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네놈이 그 대가리로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안다면 내 앞에서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술맛 떨어지게 시리. 그렇게나 분하시고 할 말이 많으시거든. 이제 그만 사시죠. 그만 살고 황천길 떠나셔야 분한 것도 없어지고 시끄럽게 떠들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안 하고 좋은 거 아닐까요? 아버지, 제 생각에는 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셨어요. 그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도 없고 인생에서 읽어놓은 것도 없으시면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셔서 어깨 쫙 펴고 사시는가 모르겠네요. 그냥 이쯤 사시죠. 슬슬 가실 준비나 하세요. 술병 나발을 부시던 큰 외삼촌이 그런 식으로 신랄한 조롱을 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크게 분노하신 나머지 뒷목을 잡고서 쓰러지셨고요. 이게 대관절 무슨 상황이냐며 외할머니께서 울부짖으셨으나 큰 외삼촌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처럼 그저 술병 나발을 불어가셨죠. 술이 완전히 이성을 집어삼키고 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서 외할머니께서는 집안의 장남에게 걸 수 있는 기대는 다 진작에 박살이 나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셨고요. 기대는커녕 아무런 희망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죠. 술에 잡아먹히신 큰 외삼촌은 이제 민폐를 넘어선 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뜩이나 쪼들리는 형편인데 외할아버지마저 그때 잠시 병원 신세를 지셨으므로 엄마는 망연자실하셨죠. 그게 다 결국은 돈이었으니까요. 큰 외삼촌이 그렇게 주둥이에 끼고 사시게 된 술, 그것 또한 돈이었죠. 전부 다 돈이었고 그건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절대 생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움직이고 땀을 흘리며 뛰어야 벌어지는 대가였어요. 그 대가를 얻어내는 것은 언제나 엄마였습니다. 집안의 넷째인 이모가 엄마에게는 그나마 위안을 안겨주는 존재였다고 해요. 넷째 이모가 뭘 잘하셨거나 잘나셨던 것은 아니었죠. 다만 평범하셨다고 해요. 평범한 성격에 평범한 성적, 그런 것만 하더라도 엄마는 안심을 하실 정도였던 것입니다. 망나니 첫째, 간질환자 셋째, 몸이 원체 약한 막내 다섯째까지 엄마는 집안 생각만 하면 목이 졸려오는 듯 숨이 막히셨다죠. 그 틈에서 넷째 이모라도 계셨기에 망정이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넷째 이모는 학업을 길게 잊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엄마가 돈을 버시면서 넷째 이모가 학교를 더 다녀야 한다고 외할머니께 강력히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넷째 이모가 고등학교까지 나오실 수 있었다고 해요. 넷째 이모는 여상을 나오신 뒤에 바로 취업을 하셨고요.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엄마가 한시름 놓고 한숨을 돌리실 수 있었다고 해요. 치열하게 멈추는 법 따위 모르고 쉬는 법도 없이 그저 묵묵하게 무식하게 앞만 바라보며 매일같이 공장에 나가 일을 해오셨던 엄마가 그제야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셨다고 합니다. 아, 요새 하늘이 이랬구나. 그새 벌써 또 한 번의 계절이 바뀌어 있었구나. 내가 매일 똑같이 그렇게 사는 동안 계절은 많이 바뀌었고 나 또한 공장에 틀어박힌 채로 나이만 먹어갔구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 같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되겠지.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더 힘들었을 테니까 어쩌면 못 버텼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그래, 내가 고생하기를 잘한 거야. 그 길이 아니었다면 다른 길은 없었어. 엄마는 씁쓸하게 스스로를 향해 괜찮아, 잘한 거야 라는 말을 몇 번이고 건네셨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온 길, 당신만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란 쉽지 않았죠. 하다못해 비상금 같은 것도 없었으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병원비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기에 그럴 때마다 비상금이 쓰이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 장녀가 최고야. 정말 최고로 든든하다.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아파도 병원 한 번 못 가고 앓다가 집에서 죽었겠지. 너를 낳은 게 정말 잘한 일이었어. 외할머니께서 고맙다고 하시는 소리조차 언제부터인가 엄마의 귀에는 달갑게 들려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든든하다는 말이 족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만은 스스로가 엄마는 너무 싫었고 괴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큰 외삼촌은 아무렇게나 사시다가 나이 40에 술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찌저찌 결혼도 하셨으나 큰 외숙모와는 진작에 따로 살고 계셨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술을 못 끊고 일도 안 하려고 드는 큰 외삼촌의 모습에 큰 외숙모가 기함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판 부부싸움을 몇 번 벌이고 이혼까지 가려고 했으나 큰 외삼촌이 이혼만은 죽어도 안 해준다고 강경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차마 큰 외숙모는 이혼을 못 해내셨고 도망치듯 집을 뛰쳐나가서 따로 사셨던 것입니다. 큰 외삼촌이 그렇게 숨을 거두고 나서야 부부 관계가 끊어진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작은 외삼촌은 고향 동네 어른들의 도움을 통해서 인연을 만났고 그래서 결혼을 하실 수 있었는데요. 작은 외숙모는 무척 조용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조용한 만큼 불평과 불만이 없어서 간지를 앓고 있는 사람하고도 결혼 생활을 잘할 것 같으니 이게 바로 천생연분이라고 외할머니께서 무척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시죠. 결혼하고 딱 반년이 되었을 때 작은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발작이 왔거든요. 뭐 발작이 온 거 자체는 대단히 특별한 일이었다고 볼 수 없었으나 문제는 장소였어요. 물가에서 그렇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발작이 일어난 직후 물에 빠지셨고 자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셨어요. 그곳은 전혀 수심이 깊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면 무조건 빠져나올 수 있는 깊이였는데 하필이면 그때 발작이 심하게 오는 바람에 그대로 그 깊지도 않은 물에 빠지신 채로 돌아가셨어요. 작은 외삼촌이 큰 외삼촌보다 먼저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셋째 자식의 죽음으로 외할아버지께서는 극심한 충격을 받으셨고 그 후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시다가 장남마저 그렇게 되자 금방 돌아가셨습니다. 큰 외삼촌이 세상을 떠나시고 단 3주 만에 외할아버지께서도 돌아가신 것이었죠. 외할머니께서는 스트레스를 하도 받으셔서 얼굴이 완전히 상해버렸고요. 몸이 약해서 무리하여 일을 다니실 수 없는 막내 이모가 외할머니와 사셨습니다. 근근히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하시면서 외할머니와 그렇게 둘이 지내셨고요. 동네 사람들도 외가 집안 사정을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막내 이모가 조금씩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정을 봐주었던 것으로 압니다. 굳이 그렇게 짧게 일을 하는 근무자는 필요 없었지만 일부러 고용을 해준 것이었죠. 넷째 작은 이모가 그래도 정말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뭐 하나 특출나지 않아도 평범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엄마에게 위안을 안겨주셨던 분답죠. 넷째 이모는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시다가 2살 연상의 이모부를 만나셨는데 마찬가지로 평범한 직장인이셨습니다. 넷째 이모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낳고 사셨고요. 저하고 어렸을 적에 무척 친하게 어울려 놀고는 했었던 사촌 동생들이랍니다. 초등학생 때 방학이 되면 아예 넷째 이모 댁으로 가서
제가 방학 내내 머무르고는 했었어요. 그럴 때면 제가 사촌 동생들을 이끌고 대장 놀이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었고, 방학이 끝나갈 무렵이 되어서야 다급하게 방학 숙제를 몰아서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네요. 둘 다 성격들이 좋았습니다. 어릴 적에 무척 귀엽기도 했었고요.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그 녀석들이 이제 다 컸답시고 틱틱거리기나 하고 완전히 변해버렸지만 그 이전까지는 정말 스스럼 없이 어울려 놀았었네요. 사춘기 나이 때부터 어색해졌었다가 다시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점점 연락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요. 사촌이지만 거의 친동생들처럼 저는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넉살 좋은 이모부는 저한테 무척 잘해주셨고 저는 그게 특히나 좋았죠. 사촌 동생들과 함께 어울려 놀면서 이모부가 마치 저의 친아빠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기에 저는 어쩌면 그런 부분에 매달렸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라는 존재는 단 하나의 사진 한 장으로만 만나볼 수 있는 존재였어요. 기억도 가물가물한 아주 어렸을 적에는 저에게는 왜 남들이 다 있는 아빠가 없는지 그걸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딘가에는 아빠가 존재하는 거라고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조금 더 자란 후에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요? 다른 집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 집들이 훨씬 많겠지만 없는 집들도 있는 거야. 바로 우리 집처럼. 그래도 아빠가 없는 건 이상해요. 우리 가영이는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엄마가 있는데도? 네, 당연하죠. 엄마랑 아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모부가 우리 아빠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머나, 우리 가영이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는 말이야? 가영아,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모부가 아빠였으면 좋겠다는 소리는 절대로 하면 안 돼. 엄마 앞에서는 아무 얘기나 다 해도 되니까 괜찮은데 다른 데 가서는 절대 하지 않기야. 알았지?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하자. 알았어요. 근데 아빠는 정말로 어디 있어요? 엄마는 저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미시려다가 멈칫하고는 그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셨었죠. 저는 그제야 제가 더 어렸을 적에도 몇 번 아빠의 행방에 대해 엄마에게 여쭈어 봤었고 똑같은 답변을 받았었다는 걸 기억해냈었고요. 아빠는 저기에 있어. 별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야. 우리 가영이가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런 것도 다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 거다. 저는 실없이 피식 웃으면서도 이윽고 저를 향해 내밀어졌던 엄마의 새끼손가락에 순순히 저의 새끼손가락을 걸었더랬죠. 그 당시에도 저는 아직 어렸으나 그래도 그 이전보다는 더 자란 상태였으나 이제 많이 자란 만큼 더 이상은 아빠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뻔한 질문을 엄마에게 묻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고요. 엄마와 저는 단둘이 살았고 너무 당연한 이치를 다시 따라보자면 일을 해야 돈이라는 게 벌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요. 엄마는 돈을 벌러 다니시느라 바빴습니다. 식당 일을 하셨다가 공장 일을 하셨다가 그 다음에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어떤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엄마가 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게 되셨을 때 날아갔듯이 기뻤던 게 기억이 나네요. 왠지 엄마가 번듯한 직장을 가지게 되신 것만 같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친구들에게 다 떠들면서 자랑을 하고 싶었답니다. 아빠가 안 계시는 것은 한때는 콤플렉스였고 한때는 부끄러움이자 민망함이었으나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자 이제는 아무렇지 않은 사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분이었으니까요. 엄마는 게으름, 나태함과는 거리가 먼 분이었죠. 그러면서도 제법 강단이 있으셨고 경고망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큰 소리를 내시는 법이 없었고요. 엄마가 워낙 괜찮은 인물로 비쳤으니 주변에서 재혼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꺼내들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엄마는 생각이 없는 듯 하였습니다. 엄마, 혹시 나 때문에 재혼 안 하시는 거면 안 그러셔도 돼요. 난 전혀 상관없어요. 아니야, 가영아. 엄마는 정말로 누구를 다시 만나볼 생각이 없어서 그래. 왜요? 주변에서 어른들이 참견하면서 다들 그러잖아요. 인생은 길다고. 혼자 살기에는 너무 긴 인생이니까 나중에 늙었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누구를 만나서 옆에 둬야 한다고. 그러던데요? 엄마는 정말 재혼 안 하셔도 괜찮아요? 혹시 나 때문에 엄마가 계속 혼자인 걸까 봐
솔직히 그게 신경 쓰이고 죄송했어요. 아이고, 우리 가영이가 그랬구나. 엄마는 이미 엄마의 인생에서 해볼 수 있는 사랑은 다 해봤다고 생각해. 이제는 그냥 남은 인생을 혼자 조용히 느긋하게 보내고 싶을 뿐이야. 우리 예쁜 딸 가영이가 있는데 뭐가 외롭고 심심하겠어. 안 그래? 엄마가 저를 향해 밝게 웃어주셨으나 저는 혹시라도 그 웃음 너머에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봐 염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딸인 제 눈에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분이 저 때문에 재혼도 못하고 일만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나 재혼 생각이 없다고 못을 박으신 엄마의 마음을 제가 함부로 어쩔 수 없는 노릇은 아니었죠. 그래서 엄마에게 정말 잘하는 딸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듯 싶어요. 엄마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운 딸이 되어드리고 싶었네요. 어렸을 적에는 사촌 동생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속으로는 나도 얘네들과 친남매였으면 나도 이 집 자식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고 더 자라서는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어야지 라는 게 저의 목표였습니다. 엄마가 아니라 이모와 이모부의 자식이었으면 하고 바랐던 과거가 있었기에 그게 스스로 찔리고 죄송해서 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던 것 같기도 하네요. 중학교 때 공부를 그럭저럭 했었고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명문 여자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었습니다. 성적으로 합격 유무가 갈렸었고 저는 턱걸이로 입학을 했었죠. 그리고 곧 충격을 받았어요. 첫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받아봤는데 제가 반에서도 전교에서도 등수가 최하위권이었거든요. 성적표를 가방에 아무렇게나 쑤셔 넣은 채로 그날 귀가하면서 눈물을 찔끔 흘렸었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고 표정 관리도 제대로 하고서 집에 들어갔건만 저를 보신 엄마는 단박에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셨습니다. 가영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일은 무슨요. 별일 없었어요. 학교가 맨날 똑같죠. 아닌데, 얼굴에 별일이 있었다고 쓰여 있는데, 응?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을 해봐. 괜찮으니까. 그게 사실은 오늘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너무 못 나와서 너무 충격이고 쪽팔리고 그래서 그냥 우울했어요. 엄마한테도 죄송해요. 그랬구나. 하지만 가영아, 엄마한테 죄송해할 거 없어. 엄마는 우리 가영이가 공부를 누구보다 잘하는 그런 딸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학교 생활 잘하고 친구들 많이 사귀고 건강하고 그런 딸이면 바랄 게 없어. 속상하고 울적한 제 마음을 그때도 엄마는 너무나 잘 알아주셨죠. 엄마가 너무 인자하고 따스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더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지기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엄마에게 걸맞은 수준 높은 딸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계까지 도전해보겠노라 마음을 먹었던 것은 그때의 일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보면 하도 공부를 많이 해서 코프이를 쏟기도 하던데 어디 그게 정말인지 내가 한번 체험해보자. 각오를 다진 저는 대학 몇 군데를 목표로 정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명문 여고였기 때문에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다들 학업에만 매진하더라고요. 저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긴장 어린 모습으로 연필을 쥔 채 맨날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제 사촌 동생 녀석들은 그 무렵 사춘기가 되었다고 퉁명스럽게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때였기 때문에 차라리 잘 되었다 싶더라고요. 어디에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누구를 만나러 갈 일도 없이 오로지 공부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가던 무렵에 반에서 5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으로 올라가서 봤던 첫 시험에서는 전교에서 3등을 했었고요. 다들 저보고 인간 승리라고 했었는데 그 별명이 싫지 않았네요. 과연 제가 대학 입시까지 잘 해낼 수 있을지 꽤나 관심을 샀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었네요. 그리고 엄마는 제가 합격했다는 걸 아시고서 바로 우셨습니다. 장하다 우리 딸. 가영아, 정말로 잘했다. 진짜로 대견하다. 엄마 안 닮아서 우리 가영이는 똑똑하고 하여간 뭐든 잘 해내는구나. 우리 딸 정말 최고야. 고생 많았어. 엄마가 그렇게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우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언제나 의연하고 침착하신 분이 엄마였으니까요. 그런 분이 제가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으로 목 놓아 울고 계셨습니다. 죽도록 공부하기를 잘했구나.
한계에 한계까지 나 자신을 밀어붙여보기를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감격이 나왔고 모녀가 한참이나 끌어안고 울었었네요. 엄마가 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여도 하나뿐인 자식이 이왕이면 잘되고 성공하는 길을 내심 그 누구보다 속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오셨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던 그 길이 그래서 어찌나 후련했던지 모릅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을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으나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이 뼈아프기는 하더군요. 대학 입학에 들어간 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찍힌 액수를 보고 놀라서 입이 쩍 벌어졌을 정도였습니다. 엄마에게 죄송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고 평온하게 딱 이런 말씀만 내뱉으시며 그 돈을 다 납부하셨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딸, 걱정 마. 괜찮아. 엄마 돈 있어. 돈 많아. 정말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듯 생글생글 웃으셔서 제가 얼떨떨했었네요. 그러고 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엄마가 그간 아끼고 또 아끼며 돈을 모아오셔서 그 피 같은 금액을 저를 위해 지출하셨으니 제가 너무 죄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이런 제 마음을 읽으셨는지 이런 순간을 위해서 비상금을 두둑하게 챙겨놓고 살아왔으니 아무 걱정이 없다고 알려주셨었죠. 비상금이 그렇게나 여유롭다니 정말 의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또 그런 의외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대학을 입학하게 됐던 건데요. 저보다 대학 수준으로 따지자면 훨씬 낮은 곳이었으나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은 그런 대학에 사촌 여동생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는 넷째 이모를 통해서 대학 비용을 보태주셨습니다. 200만 원을 보내주셨거든요. 그때로부터 얼마 뒤에는 이모부의 친척 어르신께서 갑자기 목돈이 급하게 필요하신 일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일인 것을 엄마가 아시고서는 해결을 보태겠다고 하시면서 이모부 편으로 500만 원을 또 보내주셨어요. 대체 우리 엄마는 돈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비상금이 저렇게 있는 걸까? 엄마 혼자 버신 걸로 우리 모녀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외할머니께도 꾸준히 용돈을 드려왔는데 그럼에도 한 번에 돈을 저 정도로 내놓으실 만큼 엄마가 돈 관리를 정말 잘하고 사셨나 보다. 얼마나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절약하고 아껴오신 걸까? 나도 본받아야지. 저는 공부 쪽으로 난다긴다 하는 머리들이 한 곳에 모인 대학에서 고군분투하느라 애를 썼지만 틈틈이 아주 적은 돈이라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었는데 엄마를 보고 자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엄마의 모습을 제가 닮아간 것이었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저는 대기업의 인턴으로 처음 사회생활을 발디뎠고요. 6개월간의 인턴 생활을 거쳤던 이후에는 제 발로 그걸 그만두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아직 20대 중반 어린 나이에만 할 수 있는 패기 넘치는 선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해외에서 1년간 생활을 하면서 직접 돈을 벌었고요. 넓은 세상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제 운명을 바꿔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촌 동생 녀석들이 저한테 그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한국으로 돌아왔으니 이제 목표를 대기업 입사로 잡을 거냐고요. 그게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해답인 것처럼 사촌 동생들이 저한테 말을 했지만 제 마음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조금도 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번지르르 하고 좋지.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것만큼 최고로 쳐주는 게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외국에서 살면서 문득 들게 된 생각인데 내가 너무 그동안 남들의 기준에서 살아온 건 아닐까 싶더라.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나도 모르게 너무 의식을 해왔던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진짜로 좋아하고 잘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되게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어디일지 그런 걸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저의 덤덤한 대답을 듣고 나서 사촌 동생들이 놀라 입을 쩍 벌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딸이 되겠다며 무조건 명문대와 대기업을 고집할 때는 언제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더군요. 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외국에서 살아보고 새로운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엄마는 무척 반겨주셨습니다. 엄마는 우리 가영이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정말 일을 다니는 보람이 느껴지는 곳으로 간다면 적극 찬성이야. 간판이고 허울이고 하는 것들은 결국 다 진짜라고 할 수 없어. 심장이 뛰어야 진짜인 거지. 엄마는 저를 신뢰 어린 눈빛으로 바라봐 주셨고 무척 대견해 주셨습니다.
새삼 엄마라는 존재에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무렵 외할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막내 이모 혼자서 돌보고 감당하기엔 어려워진 상황이라 엄마가 두 분이 사시는 곳으로 가서 함께 지낼까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셨었네요.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사실 날이 오래 남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엄마가 그런 결정을 내리실 참이었죠. 마침 저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일자리나 천천히 모색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으니 시기도 적절했습니다. 엄마는 외할머니와 막내 이모의 거처로 짐을 싸들고 가셨습니다. 넷째 이모는 그런 엄마의 결정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셨었죠. 우리 언니는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만 하는 것 같아. 아휴, 왜 이렇게 씁쓸하고 안쓰러운지. 가만 보면 우리 언니처럼 기구하면서도 극적인 인생도 없을 거야. 혼잣말처럼 뱉으신 말씀이었기에 제가 거기에 대고 끼어들기가 애매해서 가만히 있었지만 속으로는 그 표현이 의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기구하다는 건 알겠는데 극적이라는 건 어째서일지 그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그 안에 숨겨진 비하를 모르는 채로 저는 취업을 했고 남자를 만났습니다.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만난 남자는 아니었고요. 해외 체류 기간 동안 익힌 외국어 실력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 외국어 회화를 자유롭게 나누는 모임에 들어갔다가 만난 남자였어요. 이런 표현이 조금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한눈에 반했습니다. 말끔한 인상에 미소가 부드러운 남자였어요. 그 남자에게 여자친구가 없다는 걸 안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외국어는 뒷전이었네요. 어떻게 하면 그 남자와 잘 될 수 있을까? 이것만 궁리했던 것 같아요. 연애를 그 이전부터 2번 정식으로 해본 바 있었으나 제가 먼저 호감을 느낀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결국에는 그 남자와 사귀게 되었죠. 나이가 이제 마냥 어린 것도 아니었고 저도 당연히 만나보다 더 좋아지고 확신이 생기면 결혼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아니었어요. 그 남자는 저와 결혼까지 갈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집에 빚이 있더라고요. 꽤 억울하게 생긴 빚이었고 그 충격으로 부친은 돌아가셨다고 그랬습니다. 모친은 열심히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밤낮으로 일을 다니시다가 과로로 쓰러지신 후 몸에 살짝 마비 증세가 와서 그 이후로는 절대 일을 못하시도록 그 남자가 그렇게 강력히 말씀을 드리고서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그 남자에게는 연년생인 여동생이 있는데 집안 사정이 이리저리 흔들리니까 심란했는지 누구한테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남자를 일찍 만났다가 혼전 임신을 하는 바람에 좀 어린 나이에 이미 결혼을 하고 애엄마가 된 뒤였습니다. 결혼한 상대 또한 미천이 없었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쪼들리는 상태에서 여동생 부부가 아등바등 열심히 살고 있다고 그 남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알려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와 결혼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되고 집안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자기 같은 남자하고 결혼하면 그럼 그 여자는 무슨 죄냐고 하면서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참 신기하게 말이죠. 그런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머릿속으로는 이런 조건의 남자하고는 절대 결혼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가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고 싶었고 그걸 넘어서 제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은 꿈도 꾸지 말자거나 이쯤에서 헤어지자는 말 대신 그 남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옆에 있고 싶다는 뜻이었죠. 만날수록 오히려 저는 더 결혼 생각이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에게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못나고 부족할 때가 많았으나 그런 제 인생에서 바라본 엄마는 한결같이 인자하고 포용력이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자식인 저를 전적으로 믿어주는 분이기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엄마의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생각 외로 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당혹스러움에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가영아, 엄마는 우리 딸이 힘든 길은 걷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우리 가영이의 말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네. 꼭 그 결혼을 해야겠니? 엄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결혼에 확신이 있는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차라리 완벽한 조건에 가장 가깝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 부러지는 우리 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엄마는 지금 잘 알아. 다 알고서도 가영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가영아, 결혼은 있지? 현실이란다. 그것도 아주 지독한 현실이야. 사랑만으로 안 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바로 결혼이야. 그 집에 빚이 있는 것, 그런 돈 문제도 1차적으로 있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잘한 문제들은 2차적인 거거든.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옥죄어오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엄마가 단박에 이렇게 반대를 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도 생각을 더 해보고 마음도 가라앉히고 일단은 그렇게 해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우리 딸 차분하게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잘 해보고 나서 천천히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아. 이런 문제에서 빠르고 늦고 그런 건 없거든.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해봐. 결혼을 굳이 지금 나이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빼놓지 말고. 알았지, 우리 딸? 엄마는 저에게 생각을 잘해보라고 하셨으나 실상은 제가 그 남자와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결론을 내리기를 바라시는 것뿐이었습니다. 엄마의 앞에서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여드린 저였습니다. 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일 따위는 절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자신은 저에게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을 알게 해준 그런 남자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돈이 많았다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을 일이겠지. 이런 걸 보면 전부 돈 문제 같아서 한숨이 나오네. 어디서 복권 당첨이라도 안 되나. 생각지도 못했던 난관에 봉착한 저는 아쉬움에 복권 당첨이나 기원했었죠. 지극히 현실적으로 기적을 바라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그 남자와 헤어질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엄마의 말씀을 흘려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엄마가 절대 허투루 말씀을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상념들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정신을 똑바로 못 차렸던 것 같아요. 근무 시간에 답지 않게 너무 집중이 안 돼서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잠시 바람을 쐬러 사무실을 벗어났었죠. 건물을 나가서 편의점이나 잠시 들렀다가 올 생각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던 저는 잠시 후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탄 엘리베이터에 이미 누가 있었는데 가만 보니까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제가 몸담은 회사의 회장님 말입니다. 멍하게 있던 나머지 그걸 바로 눈치도 못 채고서 엘리베이터에 탄 뒤 야무지게 닫힌 버튼까지 누르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깨달았고요. 너무 민망해서 얼른 회장님께 인사를 드렸죠. 따뜻하게 인사를 드리니까 허허 웃어주시더라고요. 어디 부서에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대답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딱히 대화를 나눌 거리가 없으니까 저는 경직이 된 채로 앞만 바라봤습니다. 근데 긴장한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고 저는 그걸 주우려고 목과 허리를 숙였었죠. 회장님이 타 있는 엘리베이터에 생각 없이 타버린 것도 모자라서 소리나게 휴대폰도 떨어뜨리다니 이게 웬 망신인가 싶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자책을 하며 1층에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얼른 내릴 생각부터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기 혹시 목 뒤쪽에 말입니다. 보려고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좀 아까 어쩌다 눈길이 가서 말이에요. 그쪽에 무슨 자국 같은 게 하나 보이던데. 네? 아, 흉터요. 어렸을 때 생겼습니다. 하필이면 휴대폰을 열심히 줍느라 뒷목도 드러났던 모양이었어요. 제가 목 뒤편에 흉터가 있거든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 아주 어렸을 적에 입은 흉터 자국이었죠. 그런데 회장님께서 제 대답을 듣더니 묘한 표정이 되셔서 갑자기 제 얼굴을 빤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는 흉터가 어쩌다 생겼는지 물어보셔서 딱히 숨길 거리는 아니기에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이 아는 사람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혹시 부모님 성함을 알 수 있겠냐고 그런 사적인 질문을 해오셨어요. 회장님이신데 근무자 인적사항쯤이야 어차피 아시려면 다 아실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별 생각 없이 엄마의 성함을 알려드렸죠. 아빠는 진작에 돌아가셨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께서 비틀거리시더니 난데없이 울음을 토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런 일이... 저기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왜 그러세요? 내 딸, 내 핏줄을
이렇게 다시 만나는구나. 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시죠? 저는 순간적으로 회장님이 어디 편찮으셔서 헛소리를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는 손으로 제 팔을 잡으신 채로 눈을 똑바로 마주친 뒤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신이 제 부친이라고, 저의 친부, 제 평생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살았던 바로 그 아빠라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희 아빠는 제가 3살 때 이미 돌아가셨다고 저희 엄마가 분명 그러셨거든요. 그리고요, 어떻게 회장님 같으신 분이 제 부친이 되실 수가 있나요? 이런 말씀 드리기 너무 민망하지만 저희 집이 썩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지금이야 그런대로 평범하게 살지만 예전에는 더 쪼들려서 살았고요. 한 번도 돈이 넉넉했던 적은 없었어요. 저희 엄마도 너무 힘들게 자라오셨던 분이고요. 회장님과 연관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저는 당황한 상태에서도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는 확신으로 입을 막 나불대고 있었으나 마음 한구석은 이미 숨길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부정을 하는데도 회장님의 표정은 점점 더 저를 향해 애틋함과 지독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확신을 하신 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를 통한다면 단박에 진실 확인이 가능할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 심산으로 회장님께서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고 오히려 제 쪽에서 망설이다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영아, 우리 딸이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전화를 다 하고. 지금 일하고 있을 시간일 텐데 혹시 무슨 일 있니? 엄마,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회장님이랑 같이 있는데요. 회장님? 무슨 회장님? 혹시 회사의 회장님 얘기하는 거야? 네, 어쩌다 보니 회장님하고 마주칠 기회가 있어서요. 대화를 좀 나누게 됐어요. 세상에 그랬구나. 대단하다 우리 가영이. 그런데 회장님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요.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리고 회장님이 엄마를 안다고 그러셨어요.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죠. 뭔가 착오가 있는 거죠. 엄마의 들뜬 목소리가 뚝 끊겼을 때부터 저는 결론을 예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들려오는 건 엄마의 흔들리는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가 물어보시기도 전에 회장님의 성함을 알려드렸죠. 그러자 엄마는 크게 한숨을 뱉으셨어요. 즉시 부정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답이 나와 있는 것만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빛으로 휴대폰을 귓가에 댄 채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엄마와 통화를 하고 싶다고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를 바꿔드려도 되는지 여쭤봤으나 엄마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대신 직접 회장님과 만나보겠다고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의 대답을 듣고 약간 정신이 드는 기분이었달까요? 홀린 기분에서 해방이 되어 엄마가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회장님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회장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볼 기회가 있더군요. 사람 마음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건 사실을 접하고 나니까 괜히 저와 닮은 것 같아 보이더군요. 정면에서도 귓바퀴의 모양이 정확히 보이는 그 독특한 귀 모양이 저와 아주 똑같은 점을 알아차리며 가슴이 조금 철렁 내려앉았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넷째 이모와 함께 회장님을 만나러 오셨어요. 이런 비밀이 있었다면 역시나 외가 식구들이 모를 수가 없었겠죠. 제 입장에서는 왠지 허탈하더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평생을 엄마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였네요. 회장님과 엄마의 재회는 가히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이번 생에는 서로의 존재를 덮어놓자고 그렇게 말을 하고서 헤어졌던 두 분이었다고 합니다. 넷째 이모가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하고 나셨던 뒤 비로소 한시름 덜었으나 허무하기도 하셨던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남자를 만나셨던 거예요. 베풀기만 하고 희생만 해오며 살아온 엄마에게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려준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했으나 집안 차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 남자는 소위 있는 집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도 태어났고요. 그게 저였죠. 하지만 엄마는 극심한 시집살이를 당하며 하루하루 피가 말라갔습니다. 태어나고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달랐기에
그 남자와도 마찰을 빚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뜨거운 국그릇을 들고 가던 엄마가 현기증을 일으켰고 그 순간 그게 쏟아져서 제 뒷목을 적셨습니다. 저는 자지러지게 울었다고 하고 엄마 또한 오열하면서 그때 생각하셨대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결국 그 남자의 뒤편에서 이런저런 공작을 해왔던 시댁 사람들로부터 애 데리고 이혼하면 주머니 정도는 채워주겠다는 소리까지 듣고 나서 엄마는 이혼을 하게 되셨죠. 질릴 대로 질렸고 평생 제발 보는 일 없기를 바란다면서 엄마는 그 남자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너무 어렸던 저는 그때까지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그 남자는 한 기업의 회장직에 올랐으며 제가 그곳에 입사를 했던 거예요. 이제야 엄마의 지난 모든 언행이 다 이해가 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습니다. 회장님과 엄마 두 분이 재회의 장에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른 때에 만났던 것 같다고요. 그때는 적절한 인연의 때가 아니었는데 만나는 바람에 결국 서로를 못 견디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두 분은 어딘가 홀가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제 인생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맞춰진 기분이라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뻤던 점이 제가 사랑하는 남자와 걱정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 남편이에요. 시댁의 빚 바로 갚아주었고요. 시댁에서 저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봤자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애처가인 제 남편을 못 따라가지만요. 회장님과 엄마는 좋은 사이로 지내고 계십니다. 너무 멀지도 그렇다고 가깝지도 않은 아주 적당한 거리에서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끔찍해도 원망하고 싫어했습니다. 보통 어른이 돼서는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기 나름인데 얼마나 힘들고 서럽고 그랬는지 저는 아직까지도 5살, 6살 때 기억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때를 가끔 떠올리게 되면 괜시리 평소 꾸지도 않던 악몽을 꾸고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되도록이면 떠올리려 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어쩐지 오랜만에 그동안 제 마음속에 꽁꽁 숨겨오던 묵혀오던 이야기들을 꺼내야만 할 것 같아서 정말 인생 처음으로 저의 사연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릴 적 저희 엄마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빠와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둘이 연애 중에 어쩌다가 제가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 때문에 엄마가 괜히 아빠라는 사람한테 인생을 저당 잡힌 것 같아서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습니다. 그냥 저를 지워서라도 둘이 결혼하지 말지. 그렇다면 적어도 엄마는 행복했을 텐데. 아빠는 어린 제 기억에도 참 가정을 돌보는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맨날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요? 라고 이야기하며 연락도 없이 밤이든 새벽이든 자기 멋대로 들어오던 아빠를 안쓰러운 목소리로 붙잡았고 아빠는 엄마가 그러던 말든 남자가 밤에 들어오면 밤에 들어오는 거고 새벽에 들어오면 새벽에 들어오는 거지. 어디 집안이라는 여자가 그런 걸 묻고 난리야. 라며 참으로 가부장적으로 저희 엄마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라며 우물쭈물하다가 결국 아빠를 보내기 일쑤였죠. 비록 지금이야 아빠의 행동이 무척이나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원망하고 있지만 저 역시 어린 시절에는 그냥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밖을 나돌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냥 아빠가 저랑 놀아주고 함께 해줬으면 해서 어느 날은 밖에 나가려는 아빠 바지자락을 붙잡고 아빠, 나랑 놀아줘요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아빠가 하나뿐인 딸의 간절한 부탁에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일 만한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아빠를 미워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빠는 제가 붙잡던 엄마가 붙잡던 단 한 번도 저희 모녀의 말을 들어준 적이 없었고 어린 저야 그냥 아빠가 놀아주지 않아서 서운한 정도에 그쳤다지만 엄마는 아마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어렸던 저한테 아빠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없고 게다가 엄마는 너무 일찍이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하느라 친구가 마땅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외할머니네, 즉 저에게 외갓집이 되는 식구들과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연을 끊고 사는 것 정도는 아니었지만 들어보니까 외할머니는 엄마와 아빠의 결혼을 무척이나 반대를 했다고 해요. 너 그놈이랑 결혼할 거면 우리 집에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애는 치워. 하지만 그런 외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빠를 사랑하였고 이미 뱃속에 숨쉬고 있는 저를 지울 수 없었기에 외할머니의 간절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아빠와 결혼을 해서 저를 낳았습니다. 그 덕분에 외가 쪽과는 사실상 인연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엄마 혼자 외딴 기러기처럼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그렇게까지 해서 아빠를 선택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엄마와의 결혼을 매일매일 후회했죠. 이놈의 애만 안 생겼어도 내가 결혼 따위 했을 리 없는데 애 생겨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됐잖아. 내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이놈의 집구석에서 이러고 있고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어. 언젠가 술을 먹고 한 아빠의 말에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두려워 저희 귀를 막아주었던 엄마의 노력에 무색하게 아빠는 시도 때도 없이 아이가 있어서 너무 후회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어릴 때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저는 점점 자연스럽게 아빠에 대한 기대를 버렸던 것 같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아빠에게 놀아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아빠에게 쓸데없이 말을 거는 일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 누구보다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최대한 엄마한테 착한 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내가 설거지 해놨어. 우리 딸이 설거지했어? 잘했네. 아유, 고마워라. 일로 와. 엄마가 뽀뽀해줄게. 엄마와 제 사이는 참 애틋하고 돈독했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요. 아빠란 존재가 있었으니 기댈 곳은 서로의 품뿐이었어요. 전 엄마 힘들까봐 집 청소도 하고 엄마 힘들까봐 설거지도 하고 그러면서 엄마를 위해 살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같은 반에서 친해진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엄마 혼자서 힘들고 외로울까봐 방과 후에 친구들이랑 논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애들이 놀자고 해도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집에 갔죠. 그러던 어느 날은 어떤 아이가 이러더라고요. 야, 세롬이 너는 왜 맨날 집에 가야 한대? 집에 뭐 재밌는 거라도 있어? 어? 아니, 그냥... 친구의 천진한 질문에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집안일 한다고 그 어린아이가 학교 끝나면 얼른 집으로 달려갔던 거죠.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엄마는 제가 매일같이 본인 때문에 일찍 집에 다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늘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죠. 세롬아, 엄마 위에서 빨리 안 와도 돼.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세롬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괜찮아. 엄마는 그게 좋아. 세롬이가 나이에 맞게 아무 걱정 없이 자랐으면 좋겠어. 하지만 저는 외려 그런 엄마를 안아주며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가 저에게 미안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도 못할 사람이었고 솔직히 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 아닌가 싶어 제 나름대로의 자괴감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저의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생각이었습니다. 엄마가 그 문제로 아빠에게 이야기하면서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걸 잠결에 몇 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도 아빠가 저랑 엄마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다는데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내심 아빠는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였을까요? 차라리 그냥 이대로 더 이상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고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고도 어렴풋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엄마가 울면서 방구석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세롬아. 엄마의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당장 병원에 실려가야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빠가 들어왔는데 잔뜩 술에 취한 얼굴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네 엄마 엄살 피우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순간 너무 화가 나 아빠에게 대거리를 했습니다. 아빠,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빠 같은 사람 경찰서에 가야 해. 그런데 제 말이 아빠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린 건지 아빠의 얼굴이 붉게 변했고 저도 순간 너무 무서워 뒷걸음질을 쳤어요. 다행히 엄마가 절 위해 아빠를 막아서서 망정이지. 안 그랬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어났을진 장담도 못하겠네요. 그렇게 겨우 엄마를 부축해서 병원으로 가려 하는데 그때 아빠와 바람 피고 있던 상간녀가 문 뒤에서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자기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여자 버리고 새 살림 차리는 거 맞지? 나 자기랑 살려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맞지? 그렇다니까. 걱정 마. 이놈의 징그런 집구석 곧 나갈 거니까. 정말 아빠에 대한 증오가 그토록 끌었던 적이 없습니다. 엄마를 이렇게 만들고 본인은 상간녀랑 하하호호 웃으며 미래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니. 그때 아빠가 아니라 처음으로 짐승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른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뭔지 정말로 아빠는 며칠 뒤에 본인의 짐을 싸서는 집을 나갔어요. 허망한 눈길로 거실을 돌아다보던 엄마가 기억이 나지만 저는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당장은 아빠가 없어서 허전하고 그럴지언정 아빠가 평소 우리에게 잘해주던 사람도 아니었기에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섣부른 생각이었나 봅니다. 제가 9살이 되던 해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왜 이상하게 그날따라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부터도 학교가 끝나면 제깍제깍 집에 갔지만 그날은 어쩐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왔습니다.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원래 그날은 처음으로 학교 끝난 후에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되어서 친구네 집에 가는 날이었어요. 친구 생일에 초대받았다고? 그러면 당연히 다녀와야지. 엄마가 용돈 줄 테니까 친구 생일 선물 예쁜 걸로 사서 다녀와라. 그리고 내일은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무 어두워지기 전까지는 편하게 놀다 와. 알겠어,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이쁘기도 하지. 근데 엄마,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아프긴 하나도 안 아파. 우리 딸이 있는데 엄마가 왜 아파? 엄마가 쥐어준 돈 몇 푼으로 문방구에서 친구 생일 선물까지 사서 엄청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학교 수업이 끝날 무렵에 갑자기 너무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을 맞은 친구한테 선물만 전해주고 너무 미안하다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에 종이치고 선생님이 종례를 하자마자 누구보다 먼저 밖으로 나와서는 집을 향해 끝없이 달렸어요. 학교랑 집이랑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한 걸음이 꼭 1000걸음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집에 도착했고 문고리를 열고 들어가자마자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순간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엄마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엄마였다면 딸이 최대한 이런 참혹한 광경을 늦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딸이 늦게 들어오는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역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친구네 생일 파티에 가기로 약속을 한 날 그렇게 거실 한복판에서 나쁜 선택을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한테는 전화를 해봤자 받지도 않고 엄마가 평소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던 수첩을 뒤져서 평소 교류 한번 제대로 없다던 외갓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금 연로한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할머니, 엄마가 하며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다행히 외할머니가 저희 전화를 무시하지 않고 바로 집으로 와주신 덕분에 엄마는 거실 천장에서 내려와 바닥에 몸을 뉘울 수 있었고 그 길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 어쩌면 좋니? 할머니랑 같이 가자. 할머니가 보살펴줄게. 졸지에 고아원에 가게 될 위기에 처한 저를 외할머니가 데리고서 함께 있어주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엄마의 막무가내 결혼 이후로 엄마를 그다지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은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 자식의 연을 끊을 만큼 엄마를 미워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얼굴 한 번 본 적 없지만 제 이름도 알고 있었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는 상황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이 울었던 게 외할머니였거든요.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밥과 좋은 옷을 제공해 주셨으며 가끔은 정말 평범한 할머니와 손녀 사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친근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이거 먹어라. 아가, 잘 먹어야 키 크지. 엄마는 갔으니 이제 엄마 생각은 말고 학교만 열심히 다녀라. 알았지? 나머진 할미가 알아서 해줄 테니. 네, 할머니. 그래도 나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래. 할미도 그렇다. 일로 와라, 아가. 할미가 안아줄게. 아직도 할머니가 자주 묻혀주신 깻잎조림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마 외할머니가 없었더라면 엄마를 잃은 슬픔에 저는 굉장히 힘든 사춘기 시절을 보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외할머니가 계셔서 저를 돌봐주시고 생각해주신 덕분에 비록 엄마를 잃은 슬픔 자체야 제 안에 계속해서 남아있을지언정 그 일로 인해 제 스스로를 갉아먹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후로 중학교 3학년 때 급작스럽게 큰이모 집과 외삼촌 집을 전전해야 했거든요. 제가 중학생이 막 되었을 때였죠.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나마 마음 줄 수 있는 가족을 연달아 잃은 저는 대체 이제는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할머니 장례식장에서 상복을 입고 있는 저를 보며 이모들과 삼촌들은 쟤는 누가 데려가? 라며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은 이후로 더욱 그랬습니다. 고아원에 가기도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할머니처럼 나를 사랑으로 맡아줄 사람도 없고 어떤 연유로 큰이모와 작은 외삼촌이 선택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1년에 한 번씩 큰이모 집에서 살았다가 작은 외삼촌 집에서 살았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모도 그리고 작은 외삼촌도 가정이 있었기에 집에는 애들이 있었는데 정말 뭐래도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롬아, 너 이번 학기에 필요한 문제집 있니? 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 아마 필요할 텐데 아무튼 용돈 필요하거나 하면 말해라. 전 한 번도 그분들에게 용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필요한 건 당연히 많았죠. 하지만 늘 얹혀 사는 존재, 짐이라는 생각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제가 원하는 걸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큰이모나 작은 외삼촌이 저를 대놓고 면박을 주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제때제때 밥도 챙겨주셨고 가끔 가다가 옷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저를 있는 그대로 반겨주는 느낌은 아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스스로가 너무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두 분이 저를 어느 정도 잘 대해줬기 때문에 더욱 그랬어요. 그런데 나이를 먹자 외삼촌의 아이들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너는 얹혀 사는 주제에 무슨 밥을 그리 많이 먹냐? 그냥 대충 먹고 가지. 얘들아,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니까. 야, 너 어제 우리 엄마가 옷 사줬다며? 무슨 거지 주제에 옷은. 엄마, 애 옷 사주지 마. 거지한테 사주는 건 돈 아깝단 말이야. 차라리 그 돈으로 나 학원 보내줘. 애들 좀 봐. 그만 안 하니? 세롬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 나가볼게요. 외삼촌은 자기 애들을 혼내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뜯어말리진 않았어요. 그게 다 저에게 상처가 됐죠. 어른이 제 편을 들어줘야 할 상황에 그러지 못하니 아이들은 점점 더 저를 하대했고 어느 순간 절 이 집의 하녀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 슈퍼마켓 가서 빵 좀 사와봐. 내가 왜 가야 해? 너 우리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애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심부름도 해야지. 거지 주제. 특히 그 집 큰딸은 덩치도 저보다 몇 배로 크고 무서웠는데
틈만 나면 제게 심부름을 시켜댔어요. 저는 그걸 고스란히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아이가 자기 부모 몰래 제게 신체적으로 상처까지 입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땐 차라리 공중 화장실에서라도 먹고 자고 지내는 게 속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이 없어 어디도 못 가는 제 현실이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제 처지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서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습게도 그때는 아빠 생각이 나곤 했습니다. 만약 아빠라도 와서 내게 돈이라도 좀 그런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가끔씩은 외삼촌에게 묻기도 했어요. 혹시나 아빠에게 연락이 온 게 있는지 말입니다. 안 왔는데? 왜? 아빠 보고 싶니?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그 인간이 보고 싶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 가장 강렬하고 더럽고 무서운 기억만 심어놓고 간 그 인간과 한 공간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았어요. 만약 다시 보게 된다면 엄마를 대신해서라도 한 사발 욕을 퍼부어줄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제가 당시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그맘때쯤에는 빨리 어른이 돼서 이 집을 나가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른 성인이 되어서 작은 원룸이라도 구해 살아야 큰 이모도 작은 외삼촌도 저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씩 알바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원래부터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대학에 갈 생각도 그때는 없었어서 그냥 고졸로 빨리 고등학교만 끝내고 공장에 가서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어찌저찌 전문대를 나와가지고 졸업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는 그만큼 빨리 혼자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바로 집을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돈이 많이 모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해봐야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겠어요. 모인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거는 일단 먼저 밖에 나간 다음에 몸으로 부딪혀서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큰이모나 작은 외삼촌은 이제 성인인데 바로 독립을 하겠다고? 라면서 어느 정도는 겉으로 걱정해 주셨지만 제가 강건하게 독립을 이야기하니까 결국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뒤이어 그분들이 저 몰래 그래도 입 하나 줄어서 편하네. 돈 나갈 데 없겠어 이제. 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땐 기분이 처참했어요. 끔찍하던 학창시절을 지나 포기할 뻔했던 대학 생활은 꽤 재밌었습니다. 비록 전문대라서 2년만 다니면 됐지만 당시만큼 제 인생에서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전문대 자체가 졸업을 하고서 바로 취직을 생각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경험을 쌓을 수도 있었고 게다가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도 참 괜찮은 애들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제 인생은 그나마 성인이 되고서부터 조금씩 풀리는 팔자였는지 대학을 졸업하고서 거의 한 달, 두 달 안에 바로 합격을 하게 된 작은 회사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까지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년 먼저 입사해서 일을 하고 있던 당시 저의 사수였어요. 세롬씨, 이 문서 파일 저장할 땐 이 형식으로 하면 돼요. 다음부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남편은 잔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무래도 사수다 보니까 신입인 저의 곁에 딱 붙어서 일을 가르쳐주고 그랬는데 뭐든 자상하게 알려주었고 친절했어요. 당시 저희 회사는 야근도 많았던 회사였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이 사수였기 때문에 뭘 하던 남편과 함께해야 했습니다. 정말 과장 좀 보태서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늘 남편과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러다 한몸 되겠어요. 오늘도 야근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짜장면? 전 아무거나 좋아요. 세롬씨 먹고 싶은 걸로 먹어요. 남편은 무뚝뚝하지만 착한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 함께하며 제가 마음을 주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남편도 저를 이성으로서 보고 있었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일을 하게 된 지 약 1년 만에 연인이 되었죠. 회사에는 당연히 비밀로 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공과사가 뚜렷한 사람인지라
저희가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청첩장을 줄 때까지 아무도 저희가 사귀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예요. 그래도 시댁 어른들을 만날 땐 잠을 못 잘 정도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제 환경 때문에 그랬죠. 남편도 그걸 눈치챘는지 저에게 얼른 무슨 일인지 말하라며 재촉하더라고요. 저기 있잖아. 사실 자기한테 말할 게 있는데. 나 결혼식장에 올 수 있는 부모님이 없어. 자기도 알다시피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빠는 연락할 길이 없어. 연락하고 싶지도 않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허나 그 다음엔 저를 그저 안아주며 괜찮다고 부모님도 다 이해하실 거라고 해주더라고요. 남편의 위로는 참 따스했습니다. 덕분에 마음은 좀 놓였죠. 허나 남편이 절 달래주었다 해도 시부모님을 뵐 때까진 그래도 마음 한켠이 늘 불안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아휴, 어서 와요. 이름이 세롬이라고? 예쁜 이름이네. 우리 아들한테 말 많이 들었어요. 일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남편만큼 무척이나 좋은 분들 같았어요. 제대로 된 부모도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제가 탐탁지 않고 아들인 남편에게 조금 더 좋은 여자가 오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는데 저희 가정 사정을 다 들은 시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했네.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줘서 내가 다 고마워요. 라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사실 남편과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는 혼자서 남편과 정말로 언젠가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나누는 날이 오게 되면 남편과 헤어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연애도 아니고 평생 함께 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조금 무섭기도 했고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에는 참 아까운 사람이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편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만 봐도 너무 반듯하고 괜찮았거든요. 요즘이야 부모가 없고 그런 게 아주 흠까지는 아니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른들 사이에서는 좋지 않은 인식이 남아있었는데 제가 결혼했을 때는 더 그랬거든요. 제 잘못은 아니지만 솔직히 그런 가정 환경을 다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했고 지레짐작하며 상대방 부모님이 날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에 저는 결국 무사히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안 좋은 일은 겹쳐 생긴다고 제가 남편과 신혼집을 알아보고 식장을 알아보며 마음을 놓고 있었을 무렵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남편이 하는 통화를 얼핏 엿듣게 된 거였는데요. 아니, 엄마, 세롬이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되는데 그럼 어떡해요? 억지로 그분을 모셔올 순 없잖아요. 아니, 세롬이한텐 나쁜 짓만 한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을 결혼식장에 들이는 건 제가 허락 안 해요. 듣자 하니 시어머니께서 아무래도 결혼식장에 제 부모님이 아예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제겐 티내지 않으셨지만 막상 그런 말을 뒤에서 듣고 나니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에 걸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밤새 고민을 하다가 아빠를 찾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찾았다기보단 아빠가 절 찾았다고 봐야죠. 그래, 세롬이냐? 이 번호 네 외삼촌한테 알아낸 번호다. 잘 지내지? 한번 볼 수 있냐? 절 왜 갑자기 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딸 보자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야 하니? 얼른 보자꾸나. 너한테 할 말도 있구나. 아빠가 갑자기 절 보자고 했을 땐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어린 시절 아빠에게 무서움을 느꼈던 기억이 남아있었나 봐요. 아빠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긴장이 되고 몸이 떨리던지 토가 나올 것처럼 신물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일단 얼굴은 보고 결혼식장에 와달라고 말해야 하니 도살장에 끌려 나가는 것처럼 억지로 나갔습니다. 나가자마자 마주친 아빠의 얼굴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늙고 초췌해져 있었죠.
왔니? 그동안 잘 지냈니? 결혼은 했고 많이 컸구나. 네. 아빠는 웃기게도 굉장히 부드러운 어투로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마치 저와 전화하고 안부를 주고받던 사람처럼 말이죠. 전 아빠의 말에 한마디도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랄까요? 아빠는 분명 어린 시절과 달리 많이 늙어 있었는데 이젠 내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아빠를 보자마자 그날의 엄마가 아주 오랜만에 수면 위로 떠오르더라고요. 아마도 겨우 억눌러 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날에 엄마가 생을 달리하던 그 기억, 차마 마주치지 못하고 외면해왔던 기억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를 보니 그날의 엄마가 떠오르면서 가슴에 화가 쏟아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거기다 아빠가 절 찾아온 용건 또한 기가 막혔습니다. 최소한의 양심조차 버린 인간 같더라고요. 다름이 아니라 아빠가 널 보자고 한 건 말이다. 실은 요즘 아빠가 사정이 힘들어서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살고 있거든.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이 아빠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싶어서 찾아왔단다. 너만 괜찮으면 조금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니? 그 말을 듣자마자 이성의 끈은 획 풀려버렸고 전 그 자리에서 결혼식 얘기는커녕 저도 모르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버렸습니다. 아빠, 그거 알아요? 아빠 때문에 엄마 죽은 거. 모르고 있었나? 엄마, 아빠 때문에 죽었어요. 제가 직접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연락이 닿지 않아 지금에서야 알려드리게 되네요. 최소한 그건 알고 살아가시라고요. 인간이라면 그런 죄책감 정도는 느껴야 정상이잖아요. 아빠가 어렸을 때 저한테 엄마한테 어떻게 하신지는 기억하시죠? 얼마나 잔인하셨는지, 얼마나 무책임하셨는지. 그러니 이제 와서 절 보며 추억 되새김질하고 좋은 아빠인 척하지 말아주세요.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저 가볼게요. 다신 볼 일 없었음에요. 결국 결혼식장에 아빠는 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빠 없는 결혼식이어서 행복했고 아빠와 제외한 그 끔찍한 기억 또한 저편으로 넘기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어요. 정신없이 신혼집을 꾸미고 남편과 여행을 가고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과의 관계가 좋았다 해도 시부모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버님은 괜찮으셨는데 언젠가부터 어머니께서 툭하면 저를 함부로 대하는 발언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얘, 너는 여자가 살림을 이렇게 못해도 되겠니? 내 아들이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겠어? 잘 좀 해라, 응? 난 너 부모 없는 애라 해도 아무 편견 없이 받아줬어. 그럼 너도 나한테 뭐 보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보답이요? 그래, 시부모님을 잘 모셔야지. 처음 이런 말을 들었을 땐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며 따스하게 절 받아주셨던 시어머니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정없는 얼굴로 자꾸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린 시절 눈칫밥 먹었던 시절이 생각나면서 시어머니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상처가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말했지. 반찬 사 먹지 말고 꼭 네가 직접 하라고. 네가 뭐든 직접 해버릇해야 하는 거야. 사 먹으면 한도 끝도 없어. 더군다나 내 아들은 밖에서 사 먹는 음식 좋아하지도 않는다. 내가 그렇게 키웠거든. 근데 왜 시애미 말은 듣지도 않고 자꾸 네 멋대로 하려는 게야? 너 내 말 무시하는 거니? 아니요, 어머니. 무시라뇨. 그런 게 아니라요. 예, 너 가정교육 잘 받고 큰 거 맞지? 그때 네가 네 입으로 그랬잖아. 홀어머니 밑에서 크다시피 했지만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셨다고. 그럼 이것도 잘해야지. 이건 왜 못하니? 네 어머니가 너 그렇게 가르치셨든?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의 갈등에 지쳐갔어요. 제가 아무리 친딸처럼 살뜰하게 하려 해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냉대와 모진 말들 뿐이었습니다. 도와주실 줄 알았던 시아버지는 이를 넋놓고 보고만 계셨고요.
실망과 상처가 가슴속에 얼룩져 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참지 못하고 이를 남편에게 말하게 되었고, 남편은 이를 알자마자 바로 중재에 나서줬습니다. 바로 시댁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었죠. 사실 남편 입장에선 하기 힘든 선택이었어요. 직장이 사는 집과 가까웠고 남편은 시댁과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고 제가 우울증에 걸릴 지경이 되자 남편은 말했어요. 우리 이사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으면 당신이 너무 힘들어지겠다. 서둘러 내가 알아볼게. 고마워, 여보. 이사를 간 뒤론 그렇게 무사히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남편에게 이 부분은 참 고맙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지낼 때는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나 남편이나 아이를 가지는 것에는 그렇게 생각이 없어서 그 덕분에 저나 남편이나 결혼한 뒤에도 계속해서 다니던 회사를 재직하였습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바쁜 여느 사람들과 똑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중소기업치고 회사 사람들도 다 착한 사람뿐이었고 대표님도 직원 하나하나를 소모품이 아니라 정말 가족처럼 여겨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부부로서 함께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도중에 누군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제 나이 또래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그 사람이 김세롬 씨 맞으시죠? 라면서 제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는 대체 어디서 만났었던 사람일까 하고서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기억을 되짚어봐도 저랑은 완전히 초면이었거든요. 일단 맞다고 하고 그냥 가만히 그 사람 얘기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춘기 씨 아시죠? 설마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에게서 제 인생 가장 끔찍한 기억을 남긴 이름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김춘기, 망나니 같던 제 아빠의 이름이었죠. 어쩐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남편에게 대략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고 먼저 퇴근하고 가라고 한 뒤 저는 회사 일이 끝나고 그 남자와 함께 작은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당시 아빠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게 됐던 원인이 된 상간녀와 아빠의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었어요. 시기상 계산해보니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기 전부터 낳은 아들이더군요. 대체 어떻게 그 아들이란 사람이 저를 찾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더 어이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지금 간경화에 걸려서 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저랑은 간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세롬 씨 이야기를 해서 혹시나 하고 한번 찾아왔어요. 세롬 씨도 저희 아버지 자식이니까 조직 검사라도 한번 해주실 수 없을까요? 기가 막혔어요. 간 이식은커녕 막말로 멀쩡히 있는 간이라도 떼서 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빠를 싫어했던 저로서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의 자식이라는 것도 너무 싫은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간이 맞아서 이식이나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말 너무 혐오스러울 것 같았어요. 어차피 이식을 해줄 생각도 없었지만요. 나는 그런 인간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그 사람이 당신한테는 잘해줬나 봐요? 저는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떻게 살아온 줄 알고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그 인간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번은 참을 테니 다음에 또 이따위 부탁하려고 나 찾아오면 그때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리채라도 잡고 끝까지 갈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정말 계속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애초에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제 이야기를 안 했으면 그 남자가 저를 찾아올 일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상간녀랑 바람나서 저랑 엄마 버리고 가고 엄마를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몰아갔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살려고 그런 식으로 제 이름을 언급했다는 게 너무도 화가 났습니다. 집에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니 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경우가 다 있어? 라며 저를 대신해서 더 크게 화내줘서 그나마 아픈
아픈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잠만 자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나 악몽으로 나타났어요. 바로 아빠가 절 엄하게 대하고 꾸짖고 어린 전 엎드려 울고 있는 모습이었죠. 여보, 괜찮아? 왜 울어? 울지 마. 아침마다 전 눈물로 흠뻑 젖어 잠에서 깨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피곤한 얼굴로 회사를 출근해야 했습니다. 아빠가 집을 나가던 마지막 순간이 꿈에 나올 때도 있었고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날이 꿈에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서 자다가 눈을 뜨자마자 펑펑 울었던 날도 있고 잠을 잘 때만 꿈을 꾸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부러 밤을 새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깨어있을 때도 계속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맴돌고 이유 모를 찝찝함이 자꾸 느껴지는 통에 일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도 종종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도 그때 제가 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무슨 마음을 느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그 상태로 쭉 살고 있던 와중에 그 아빠의 아들이라던 사람이 저를 처음으로 찾은 지 2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사람 촉이라는 게 무섭더군요. 이상하게도 휴대폰 벨소리가 번개치듯이 귓속에 빨려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롬 씨에게 참 죄송해요. 장례식에 오라고 전화를 드린 건 아니고 그때의 제 무례를 사과도 할 겸 그래도 일단은 세롬 씨도 최소한 알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그게 도리일 것 같아서요. 앞으로는 세롬 씨한테 전화할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전해줘서 고마워요. 아빠가 죽었다는 이야기에 그동안 저를 괴롭혔던 모든 생각과 고민들이 씻은 듯이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왜일까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소주에 닭발 하나 시켜놓고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야식을 먹고 대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직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같은 피를 타고난 아빠라고 어디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쓰러운 마음, 그리운 마음이 있기라도 했는지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고 소주 한 잔을 기울이니 어릴 적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도 잠시나마 행복했던 아빠와의 추억들. 그날 저는 별빛을 안주 삼아 오랫동안 추억에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잠깐 싱숭생숭한 마음이 들기는 했지만 결국 이미 예전에 아빠와는 연이 끊기고만 사이고 지금 당장 제 옆에 있는 남편과 현재를 살고 있는 저를 생각하면서 지금에 충실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아픔이 있으신 분들, 여전히 힘드시다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를 생각하며 꿋꿋이 버티시길, 힘내시길 바랄게요. 그런 여러분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